다큐 리뷰 100가지 위대한 발견 중에서 여섯 번째, 유전학에 대한 겁니다. 이게 전공자가 아니면 유전학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문과 공부한 사람이 이게 뭐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이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학에는 13가지가 이제 뽑힌 거죠. 그 13가지가 첫 번째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고, 두 번째 유전자는 염색체에 존재한다. 세 번째 유전자가 생화학 작용을 조절한다. 네 번째 전이 유전자. 다섯 번째는 DNA가 유전 물질을 전달한다. 여섯 번째는 이중 나성구조. 일곱 번째는 전령 RNA. 여덟 번째는 유전암호. 아홉 번째는 제한 효소. 열 번째는 RNA 선택적 이어 맞추기. 그 다음에 11번째는 미니 위성 DNA. 12번째는 RNA 간섭. 13번째는 게놈 프로젝트죠. 25,000개 유전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13가지가 선정이 됐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멘델의 유전 법칙. 오스트리아의 신부이자 식물학자 그레고르 멘델은 유전자 정보가 어떻게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지 발견한다. 완콩 실험에서 그는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을 알아냈다. 멘델은 유전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열의 법칙은 아마 그쪽 유전자 사이에 우성과 열성이 있다는 얘기고, 분리의 법칙은 그 후대로 내려갈 때 유전자가 그 암수에서 각각 따로 원래 한 쌍이잖아요. 암수 한 쌍으로 해서 이 유전자가 완성이 되는데, 내려갈 때는 감수 분열이 되죠. 정자나 난자 같은 데는 감수 분열이 한 쌍이 아니라 하나만 갖고 내려가죠. 쌍이 아니고 하나만 갖고 내려가서 암수가 또 합치면은 정자랑 난자가 합치면 또 한 쌍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감수 분열을 할 때 그때 유전자가 한쪽으로 분리돼서 내려간다는 얘기죠. 전달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게 분리의 법칙이고, 독립의 법칙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의 유전자가 그 독립이 돼가지고 후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전자는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 빌레름 요한센이 유전자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토마스 헌트 모간이 유전 연구에 적합한 초파리를 연구하면서 유전자가 염색체상에 선형으로 위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원래 토마스 헌트 모간은 그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수긍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파리를 연구하면서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 맞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실험 도중 흰색 눈을 가진 돌연변이를 발견한다. 흰색과 빨간색 눈의 초파리를 교배한 결과 1세대에서는 전부 빨간색 눈의 초파리였으나 2세대에서 흰색 눈의 초파리가 나타났으며 모두 수컷이었다. 모고는 1933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다. 그 수컷이 염색체가 XY인데 암컷은 XX죠. 그러면 여기 Y 염색체에 흰색의 그 유전자는, 흰색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는 Y 염색체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 유전자가 염색체상에 선 모양으로 특정 위치에 위치한다는 걸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전자가 생화학 작용을 조절한다. 조지 비들과 에드워드 데이텀은 유전자가 효소의 생산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땅 곰팡이인 네우로스포라에 대한 실험을 통해 발견한다. 곰팡이의 방사선을 쬐어 포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유도하니까 이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이로써 유전자가 세대를 통해 유전 현지를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효소를 만들어내는 기능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죠. 한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1유전자 1효소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전이 유전자. 바바라 맥클린톡은 트랜스포전을 발견하면서 옥수수 나달의 색상 변화를 결정짓는 유전 메커니즘을 밝힌다. 옥수수색과 염색체, 절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챘다. 염색체나 유전자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위치로 옮길 수 있다. 전이 유전자는 돌연변이의 원인이 되어 심각한 질병의 원인도 되지만 종의 진화의 박차를 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맥클린톡은 1984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다. 가장 중요한 게 염색체나 유전자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그 위치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 나달의 색상이 변화가 있다 이거죠. 이걸로 이제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런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DNA가 유전 물질을 전달한다. 알프레드 허쉬와 마샤 체이스가 박테리오파지를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박테리오파지라는 것은 박테리아를 감염시켜서 박테리아를 장악하고 자신의 DNA를 증식시키는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세균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살균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박테리오파지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박테리오파지가 단백질 껍질과 내부 DNA로 구성이 됐는데 결국은 생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의 정체가 DNA임을 밝혀냈다는 거죠. 허쉬는 1969년 노벨상을 수상했는 지구가 생기고 나서 가장 오래된 싸움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랑 박테리아 싸움에서 박테리아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오파지라는 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를 딱 들어오면은 박테리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DNA를 박테리아 쪽으로 풀어내는 거죠. 집어넣으면은 이게 계속 복제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DNA가 계속 복제가 돼가지고 이게 늘어나면은 이게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박테리오파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박테리아가 계속 바이러스한테 당하는 거죠. 당하는데 박테리아가 계속 당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90% 이상은 박테리아가 지는데 한 뭐 5%에서 10%가 살아남은 거예요. 박테리아가 또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것도 재밌죠. 그 크리스퍼랑 카스9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 방법을 박테리아도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어하는 그 수법을 알아낸 거예요. 박테리아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은 DNA 분자가 ACGT 4개 염색체와 2개의 뉴클레오티드 사슬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혀낸다. 그 DNA의 내부 구조를 밝혀내는 것을 X선 결정학이라고 하죠. 그 X선 결정학으로 내부 구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죠. 왓슨과 크릭이. 근데 그 둘이 이제 연구해 보니까 각각의 사슬은 위로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내려간다. 크릭은 체인사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치하는 기본쌍이 이중 나선이 중간에 연동한다는 아이디어를 추가했다. 그들은 DNA 분자의 각 가닥이 다른 가닥의 주형임을 보여주며 가끔 오류나 돌연 변이를 제외하고는 DNA가 구조를 바꾸지 않고 스스로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죠. 왓슨과 크릭은 1962년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죠. 여기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원래 그 크릭이 나이가 많고 왓슨이 그때 뭐 20대인가 약관이죠. 굉장히 젊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크릭이 앞에 나오고 크릭과 왓슨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왓슨이 그런 불공평하다. 똑같이 같이 연구했는데 왜 그 누구 이름이 앞으로 나가는지는 그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자. 그래갖고 둘이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비뽑기에서 왓슨이 걸려가지고 왓슨이 앞으로 나오고 크릭이 뒤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이중나선 구조하면은 크릭은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왓슨은 다 기억이 되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전령 RNA죠. 유전의 과정을 알아본다. DNA가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성하는지는 몰랐다. 합성이 되는 단백질에 RNA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 많은 과학자들은 DNA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세포의 핵과 세포질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인 리보핵산을 발견한다. 그들은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여 RNA가 단백질 합성 및 세포 내 다른 화학적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박테리오파지가 여기도 이용이 되네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서 RNA가 단백질 합성 및 세포 내 다른 화학적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유전암호. 단백질 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암호는 무엇인가? 마샬 니렌버그는 단백질 합성에 20종의 아미노산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트리플릿의 순서가 단백질 합성의 청사진을 알게 됐다. DNA의 배열이 비밀의 열쇠였는데 트리플릿 64종을 해독했죠. 모두. 근데 해독하고 나니까 한 가지 암호를 모든 생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알아냈다면 니렌버그는 이 구조가 하는 기능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윈의 진화론이 점점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제한효소, 분자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박테리오파지가 나오죠. 박테리오파지를 연구하던 몇몇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박테리아에서 특정 DNA 서열을 인식하고 특정 위치를 절단하는 생물학적 가위인 제한효소를 발견한다. 해밀턴 스미스는 수백 개에 달하는 제한효소를 발견하고 제조학 DNA 기술을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아까 그 바이러스한테 계속 쳤는데 일부 뭐 5%에서 10%가 살아남았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딱 침입을 하면은 그 바이러스의 DNA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한 효소인데 제한 효소는 크리스퍼랑 카스9이라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퍼는 바이러스 가이드 RNA니까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죠. 크리스퍼가. 그다음에 카스9은 그걸 절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딱 침입하면 뭐 검문하는 건 똑같은 거죠. 사람이 뭐 스파이가 침입하면 검문하듯이 이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크리스퍼가 가서 그걸 검문하는 거예요. 그 DNA를 딱 저장하고 가서 대조해 보는 거죠. 그 DNA가 똑같으면은 비상을 딱 걸어갖고 카스9을 불러갖고 그놈을 절단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이러스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갖고 살아남은 거죠. 박테리아가 5에서 10%가 침입한 바이러스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은 건데 요걸 제한효소라고 하죠. 분자가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를 수 있다는 걸 DNA를 자를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이게 이게 인공적으로 DNA를 잘라낼 수 있다면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재밌는 게 요즘에 이게 1920년에 나왔다. 박테리오파지를 안지가 벌써 100년이 된 거죠. 100년이 됐는데 왜 그동안에는 알고 있었는데 별로 활용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항생제가 워낙 그 페니실린을 비롯해 갖고 항생제로 그 박테리아를 제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간 건데 요즘에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나오니까 이 항생제가 잘 듣질 않는 거예요. 항생제가 잘 듣질 않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박테리오파지로 그 박테리아를 퇴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박테리오파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에. 그 박테리오파지가 들어갔고 그 바이러스를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를 주입시키면 그 바이러스가 이 슈퍼박테리아를 파괴를 시키는 거죠. EJ죠. EJ인데 거꾸로 바이러스는 이 저기 뭐야 박테리오파지로 아니 저기 박테리아의 이 저기 크리스퍼 갖고 크리스퍼랑 카스9으로 바이러스를 또 퇴치할 수가 있죠. 그 제한 효소를 딱 집어넣어 갖고 잘라내는 거죠. 똑같이 EJ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로 제어를 하고 바이러스는 또 박테리아로 그 박테리아에 있는 크리스퍼나 카스9 같은 걸로 잘라내 갖고 DNA를 잘라내 갖고 제어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0번째는 RNA 선택적 이어 맞추기. 몇몇 과학자 그룹이 RNA 접합을 발견한다. 그들은 세포가 단백질을 생산할 때 DNA가 먼저 RNA로 전사된다는 것을 알아낸다. 당신은 하나의 DNA에 하나의 RNA만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유전자들이 복수의 전령 RNA를 암호화하고 이것들이 복수의 단백질을 합성한다. 선택적 이어 맞추기를 통하여 하나의 RNA가 복수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RNA 역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11번째는 미니 위성 DNA. 가나에서 한 소년이 어머니를 만나려고 영국에 도착했다. 근데 그 입국 허가가 안 된 거예요. 그 소년과 어머니가 그 소년의 진짜 그 어머니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걸 밝히는 작업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 알렉 제프리스라는 사람이 일부 그 DNA 염기 서열이 개인마다 독특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게 일치하면 이제 이게 모자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미니 이성 DNA 갖고 그 일치 여부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DNA 지문 감정법이 되고 결국 DNA 법 의학의 탄생을 이끈 거죠. 이 11번째고 12번째가 RNA 간섭입니다. 앤드류 파이어와 크레이그 멜로는 인공 RNA를 해충세포에 집어넣는데 인공 RNA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RNA까지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유전자의 일치하는 서열을 가진 이중가닥 RNA의 작은 단편의 존재가 그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하는 RNA 간섭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게 RNA 간섭이니까 이게 RNA를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발현을 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발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RNA를 유발하는 dsRNA가 질병 치료에 유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게 참 우연히 이거를 이제 유전자의 발현과 억제를 알아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는 게놈 프로젝트죠. 크레이그 벤터는 뇌와 심장의 아드레날린 수용기와 관계 있는 하나의 유전자를 찾기 위해 10년간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 하나 찾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이가 그 유전자 역할을 다 밝혀야 되겠다 해서 개놈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로 생각했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 수를 30만 개 정도로 예측했는데 예상외로 2만 5천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저기 그 아메바도 한 1만 2천 개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메바의 2배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인간의 유전자 개수가. 결국은 이걸 해보니까 포유류는 상당수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박테리아나 식물도 유사하다는 거죠. 결국 게놈을 분석하여 의학 및 생명공학이 발전하면 결국 암이나 알츠하이머병 등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은 다윈의 진화론이 갈수록 이게 저기 뒷받침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 13개가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